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 유리성을 보세요. 60층 높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는 이 펜트하우스 앞에서 저는 해진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30년입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숫자조차 잊어버릴 만큼 긴 시간을 보낸 뒤에야 저는 제 인생을 훔쳐간 그 여자의 성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을 때 코끝을 찌르는 우아한 장미 향기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신발장에는 제 한 달 반값보다 비싸 보이는 구두들이 질비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엔 하얀 소파에 비스들이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가식적인 우아함은 여전했습니다. 연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새로운 파출부냐고 손은 깨끗이 씻고 왔느냐고 그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것이고 먼지 하나 남기지 않겠다고요. 연희는 그제야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제 옷차림을 보며 비릿하게 웃는 그 입술을 보는데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제게 집안 구조를 설명하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수입 그릇은 손도 대지 마라. 카페트는 전용 세제만 써라. 듣고 있는 제 귀엔 그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화려한 가족 사진을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그녀는 남의 인생을 훔쳐 저렇게 눈부신 가정을 꾸렸구나 싶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연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냐고 묻는 그녀의 눈동자에 찰나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이라고 기억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연희가 들고 있던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명숙이라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주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죠. 연희야, 네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러 온 파출부에게 인사가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요. 연희는 당장 나가라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공금 횡령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그 장부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잊었느냐고 묻자 연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먼지는 제가 다 털어낼 겁니다. 연희가 쌓아올린 저 가짜 행복의 먼지까지 말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들어가 가장 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제가 만든 첫 번째 요리를 먹게 되겠죠. 연희의 남편과 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저는 그들의 삶 속에 조금씩 제 독을 풀어넣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순진했던 명숙이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벼려온 칼날을 품은 그림자였죠. 연희야, 이제 네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 폭풍이 치기 전에 바다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법입니다. 연희의 펜트하우스도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우아하게 토스트를 자르고 그녀의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희의 자랑,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아들 준우가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등기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그 완벽한 풍경 속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희는 가족들이 있는 내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 제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모양이었죠. 남편과 아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연희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주방으로 달려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당장 이 돈을 들고 내 집에서 사라지라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느냐며 악을 쓰는 그녀의 목소리는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저는 연희가 내민 돈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에 가득 담긴 차가운 물 속에 그 봉투를 천천히 밀어 넣었죠. 하얀 봉투가 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종이 조각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가짜 천국이 무너지는 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것이라고요.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다시 소파로 밀쳐버렸습니다. 연희를 거실에 방치한 채 저는 그녀의 아들 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방을 뒤지는 건 제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번듯한 정상 속에 감춰진 준우의 실체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침대 깊숙한 곳, 명품 가방 상자 아래 숨겨진 수십 장의 사체 독촉장과 회사의 공금 횡령을 암시하는 내부 감사 보고서 사본, 연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은 사실 도박빚에 허덕이며 제 아버지가 일군 회사의 기둥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독촉장 중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준우가 어두운 얼굴로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죠.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우는 신경질적으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저는 인자한 이모님의 목소리로 도련님 기운이 없어 보여 챙겨왔다고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준우에게 우유를 내려놓으며 저는 슬그머니 주머니 속 독촉장을 그의 서류더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준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걱정 말라고, 사모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 이모님께 말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준우는 제 손을 잡으며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아들이 이제 제 발 밑에서 떨고 있는 사냥개가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런 준우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야, 네가 믿고 있던 그 황금 동아줄이 사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걸 알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서재를 나와 주방에서 다시 연희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연희를 보며 저는 아주 즐겁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희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매달리는 그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연희의 완벽한 성벽에 제가 심어놓은 이 곰팡이가 얼마나 빨리 그 성을 무너뜨릴지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남자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위장을 공략하는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그 오래된 격언을 연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연희의 남편 성호 씨는 평생 대접받는 데 익숙한 남자입니다. 연희가 30년 동안 비싼 호텔 요리와 수입 식재료로 그의 입맛을 맞췄다면 저는 그가 가장 그리워하던 진짜 집밥의 냄새로 그의 영혼을 낚아챌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방 가득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냄새가 퍼질 때쯤 성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연희는 질색하며 환풍기를 돌리라고 짜증을 냈지만 성호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며 어린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죠.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정성껏 차린 첩첩반상을 내밀었습니다. 성호 씨는 연희의 타박도 잊은 채 찌개 한 숟가락을 뜨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고향의 맛이라며 밥그릇을 비워내는 그를 보며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입술을 깨무는 연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참 맛있게 드시네요. 제 말 한마디에 연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 식탁의 주인은 제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진짜 요리는 식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연희의 일상을 미세하게 뒤틀기 시작했죠. 그녀가 아끼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화장대 구석이 아닌 주방 싱크대 밑에 배수구 근처에 몰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외출 준비를 하며 반지를 찾을 때 저는 모르는 척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연희는 반지가 없어졌다며 사색이 되어 집안을 뒤집어 놓았고 저는 한참 뒤에 어머, 사모님, 여기 반지가 왜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요? 하며 반지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자신이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저번에도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문을 열어둔 건 저였지만 연희의 눈동자는 이미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남편에게 저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울먹였죠. 하지만 성호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래. 당신 요즘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반지도 주방에 던져놓고 말이야. 성호 씨의 그 말 한마디가 연희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30년 동지라고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제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가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저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영양제통을 가리키며 아주 다정하게 말했죠. 사모님, 약 챙겨 드셔야죠. 그래야 이 집에서 오래오래 버티시죠. 연희는 비명을 삼키며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녀가 남긴 찻잔에 남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연희야, 이제 네 성안은 매일매일 서서히 타들어가는 지옥이 될 거야. 네가 먹는 음식, 네가 마시는 공기, 네가 믿는 기억까지 내가 하나씩 다 오염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 내일은 연희가 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건 대포가 아닙니다. 기둥 밑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작은 흰개밑대죠. 저는 이제 연희라는 화려한 기둥을 지탱하던 마지막 신뢰를 갉아먹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희를 미친 여자 혹은 위험한 여자로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 놓인 값비싼 수입 카페트에 연희의 향수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인덕션 위에 빈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죠. 연희가 낮잠을 자는 사이 집안은 매캐한 연기와 지독한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희의 아들 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 비명을 지르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도련님, 큰일 날 뻔했다고. 사모님이 또 불을 켜두고 잠드신 모양이라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준우는 연기 속에서 잠이 덜 깬 채 나온 연희를 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집 다 태워먹을 작정이야? 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모습에 연희는 억울한 듯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주방에 간 적도 없다고, 이게 다 저 파출부가 꾸민 짓이라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더군요. 저는 겁에 질린 척 눈물을 훔치며 준우의 뒤로 숨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사모님이 요즘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요. 제 낮은 목소리는 연희의 고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호 씨까지 가세한 가족회의에서 연희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향해 엄마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심각하게 말했고, 성호 씨는 연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숨만 내쉬었죠. 연희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변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질수록 가족들의 눈에 연희는 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 저는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희가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하더군요. 물을 마시려는 그녀의 등 뒤로 제가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린 연희에게 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밟지 않게 조심하라고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죠. 연희야, 네 자식도, 네 남편도 이제 널 안 믿어. 이 집에서 널 지켜줄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네. 연희는 제 어깨를 밀치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 눈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마치 위로하듯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일은 정신과 예약을 잡아뒀어. 가족들이 다 동의했거든.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제 손길에 연희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감옥에 갈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을 이제 연희가 고스란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정리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지만 이제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연희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불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연희와 그 감옥의 열쇠를 쥔 나. 여러분, 성 안의 주인공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건 언제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제 성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희야, 내일 병원 갈 준비는 다 됐니?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연희는 제가 자신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녀를 진짜 병들게 하는 건 30년 전 그녀가 저질렀던 그 비겁한 죄의 기억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억의 실체를 입혀 연희의 눈앞에 데려다 놓기로 했습니다. 연희가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손님 한 분이 오셨다고 아주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제 고향 친구라고 소개하며 안으로 들인 사람은 30년 전 우리가 다니던 회사의 격리사원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연희가 공금을 빼돌릴 때 장부를 조작했던,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갈 때 입을 닫았던 바로 그 공범이었죠. 김 씨가 거실로 들어서자 연희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각난 사기 그릇처럼 연희의 얼굴도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김 씨는 연희를 보며 반갑다고, 많이 변하셨지만 한눈에 알아봤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친구가 사모님의 아주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데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요. 김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연희가 횡령한 금액과 날짜가 빽빽하게 적힌 연희가 직접 작성했던 그 비밀 장부였습니다. 연희는 그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를 가볍게 밀쳐 소파에 앉혔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이 장부가 세상에 나가면 강남 사모님 소리는커녕 감옥에 있는 명숙이 대신 당신이 거기 앉아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연희는 공포에 질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돈이냐고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저는 연희의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당연히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경제적 권한을 저에게 넘기라는 서류에 서명하라고요. 연희는 남편이 알면 어떡하느냐고 망설였지만 저는 그녀의 귓가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제나 대신 관리해드리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말해두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결국 연희는 눈물로 얼룩진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연희의 금고에서 나온 신용카드와 인감도장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누려야 했던 평범한 행복들을 짓밟고 일궈낸 그녀의 부가 이제 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연희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부드럽게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모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사모님 인생을 대신 살아드릴 테니까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연희의 남편과 아들을 위한 최고급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말 한마디면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연희는 이제 제가 가둔 화려한 감옥 안에서 말라가는 화초일 뿐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을 이제 연희는 이 대낮의 펜트하우스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희야,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지치면 안 되지. 여러분, 위치라는 건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주방에서 걸레를 빨던 손이 오늘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를 쓰다듬고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내던 손은 이제 락스 냄새 진동하는 욕실 바닥을 문지르고 있죠. 저는 오늘 아침 연희가 그토록 아끼던 실크 가운을 입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제 발치에서는 연희가 무릎을 꿇은 채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죠. 연희는 눈물 섞인 땀을 흘리며 바닥을 문지르다 말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느냐며 하얗게 질린 입술을 떨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30년 전 내가 감옥 바닥을 기어다니며 청소할 때 너는 이 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지 않았느냐고요. 이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바닥의 먼지를 다 닦아낼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제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그 낡은 수첩을 보다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녀가 쌓아 올린 이 가짜 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그녀의 등을 발로 가볍게 밀며 저기 주방 구석에 먼지가 남았으니 다시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희의 그 고운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그 어떤 명약보다 제 가슴에 화를 잘 가라앉혀 주더군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퇴근했던 남편 성호 씨가 서류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치마를 숨기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얼른 연희의 손에서 걸레를 뺏어들며 성호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사모님,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자꾸 청소를 하시느냐고 제가 다 하겠다고 연기를 좀 했죠. 성호 씨는 땀범벅이 된 연희를 보더니 혀를 끌차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성호 씨는 제게 박 여사가 고생이 많다며 아픈 아내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 정말 고맙다고 허리까지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그 다정한 눈빛이 자신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저는 그런 연희를 품에 안는 척하며 그녀의 등 뒤로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성우 씨가 나가자마자 저는 연희를 밀쳐내고 아까 닦던 욕실 청소나 마저 끝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집의 공기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이 집의 구원자로 여기고 연희는 제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저는 오후 내내 연희의 옷방에서 그녀의 비싼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펜트하우스의 사모님이더군요. 30년 전 제가 도둑맞았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연희를 주방으로 불러 지시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라고요. 연희는 눈물 흘리며 칼질을 시작했고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그녀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을 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넌 식탁 옆에 서서 서빙이나 하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경계가 무너진 이 기묘한 연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연희의 도끼 어린 눈빛이 이제 제 아들 쪽을 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눈먼 사자보다 무서운 건 눈치 빠른 여우입니다.
연희의 남편과 아들이 제가 만든 꼴 같은 가스라이팅에 취해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이 집안의 며느리만이 제 그림자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죠. 명문대 출신의 계산이 빠른 그 아이는 파출부인 제가 시어머니의 경제권을 쥐고 휘두르는 이 기묘한 풍경이 절대 정상일 리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방을 뒤지려다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그 아이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제게 묻더군요. 당신 정체가 뭐냐고. 우리 시어머니 약점 잡아서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아주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새댁이야말로 시댁 몰래 친정에 보내는 그 거액의 돈줄이 끊길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냐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그녀의 발취에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지난 3년 동안 시댁 법인카드로 친정 오빠의 사업자금을 내주고 가짜 명품 영수증을 끊어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연희의 뒤를 캐기 위해 깔아둔 제 정보망에 이 영악한 여우의 꼬리까지 걸려든 겁니다. 저는 주저앉으려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새댁,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 연희라 제정신이 아니어야 새댁의 이 비밀도 영원히 묻히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요? 저는 그녀의 손에 연희의 정신과 진단서 초안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할 때 새댁이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지면 돼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연희의 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연기력을 뽐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차라리 공기 좋은 곳에서 쉬시는 게 어떠냐며 아주 효부 노릇을 톡톡히 하더군요. 연희는 믿었던 며느리마저 자신을 미친 취급하며 몰아세우자 과일 접시를 엎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그녀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었죠.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연희가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며느리는 오히려 연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잡더군요. 30년 전 연희가 저를 배신했듯 이제 그녀가 정성을 들여 고른 며느리가 그녀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토록 잔인하고 편리한 도구입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제 방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연희의 보석함에서 꺼낸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연희야, 네가 가르친 그 영악한 욕심이 결국 네 목을 조르는 올가니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제 이 성 안에서 연희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 차례입니다. 연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30년 전의 그 추악한 진실의 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 위에 쌓아올린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연희의 남편 성호 씨에게 연희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장식해줄 가장 비싼 보석이었죠. 저는 오늘 그 보석이 사실은 추악한 진흙탕에서 주워온 돌덩이였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호 씨가 가장 아끼는 서재 책상 위에 30년 전 연희가 조작했던 그 낡은 장부와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누런 신문 스크랩을 슬그머니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제일간지 사이에 끼워두었죠.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성호 씨의 거친 숨소리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윽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성호 씨의 포효가 들려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호 씨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로 뛰어내려와 연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연희는 남편이 내던진 장부를 보고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죠.
이게 다 뭐냐고, 네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지른 범죄자였느냐고 묻는 성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울면서 다 옛날 일이라고 당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성호 씨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호 씨에게 중요한 건 연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뒤에 범죄자 아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는 연희를 향해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내 아이의 엄마 노릇을 했다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척하며 성호 씨를 말렸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일단 진정하시라고요. 제 위로가 성호 씨에게는 오히려 연희를 더 꼴도 보기 싫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더군요. 연희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나가느냐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차갑게 발길질하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내 명예에 흠집을 내는 건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며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집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연희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가 떨어뜨린 장부를 정성스럽게 털어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연희야, 30년 전 내가 감옥으로 끌려갈게. 너도 내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웃었니? 이제 네가 믿었던 그 든든한 성벽이 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어떠냐고요. 연희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이미 힘이 다 빠진 그녀의 손은 제 옷자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희를 거실에 버려둔 채 그녀가 가장 아끼던 안방의 가구들을 하나씩 덮개로 씌웠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준비하는 정원사처럼 말이죠. 연희야, 네가 가졌던 아내라는 이름, 사모님이라는 권력,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되어 사라질 거야. 여러분, 이제 이 성 안에서 연희의 자취는 완전히 지워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연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벌써부터 그녀의 뒷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상류사회라는 성벽은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얼음으로 만든 궁전과 같습니다. 따뜻한 진실의 햇볕이 단 한 줄기만 내리쬐어도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진흙탕이 되어버리죠. 저는 연희가 이 집구석에서만 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그 우아한 이름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연희는 이혼 통보를 받고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후원하던 자선단체의 정기 모임에 참석해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죠. 가장 비싼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고 제가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도둑질한 목걸이를 한 채 집을 나서는 연희의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화려한 재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웅하며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이 사모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교계의 밤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연희가 모임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연희와 함께 어울리던 소위 강남 사모님들의 단체 채팅방과 직업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사 제보란에 30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와 장부 사본, 그리고 연희가 그동안 부를 쌓기 위해 저질렀던 탈세와 뒷거래 내역들을 한꺼번에 뿌렸습니다. 스마트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려대는 그 소리는 연희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조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연 회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연희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죠. 어머, 저 여자 전과자였대? 남의 인생 망치고 신분 세탁해서 우리랑 어울린 거야? 사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속삭임이 연희의 고막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화면 가득 떠오른 그녀의 젊은 시절 머그샷과 자필 장부는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연희가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올 때 평소 형님 동생하며 아부하던 이들이 그녀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부으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호텔 정문 밖에는 이미 제보를 받고 달려온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연희는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지르며 제 차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를 보며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멀리 데려가달라고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선 연희는 미친 사람처럼 제 옷자락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기사들 좀 막아달라고, 우리 가족들만은 모르게 해달라고요. 저는 그런 연희를 향해 거울 너머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연희야, 이미 네 남편은 이혼 기사를 준비 중이고 네 아들은 내 편이 된 지 오래라고요. 이제 네가 갈 곳은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30년 전 네가 나를 밀어넣었던 그 차갑고 좁은 방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이미 연희의 짐가방 몇 개가 내팽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성호 씨가 사람을 시켜 번호키까지 바꿔버린 것이었죠. 연희는 닫힌 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주에 떨어진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집어던져 주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제게 누명을 쓰고 내쫓을 때 제가 신고 있던 다 떨어진 그 구두였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연희에게 그 불빛들은 이제 닿을 수 없는 별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연희야,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라는 환상은 끝났어. 이제 네 이름 뒤에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주홍 글자만 남았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연희에게 제가 준비한 가장 잔인한 자비 말입니다. 연희야, 오갈 데 없으면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갈래? 아주 익숙한 곳일 텐데.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제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던 밤 한 조각까지 시간은 결코 잊지 않고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주더군요. 저는 오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어느 낡고 허름한 고시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좁은 방 안에서 제가 30년 전 입었던 것과 똑같은 남노한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연희를 보았죠. 연희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을 잃은 눈동자, 강남을 호령하던 그 사모님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연희야, 배고프지? 네가 나를 감옥에 밀어놓고 처음으로 사 먹었던 그 호화로운 스테이크보다 이 밥 한 그릇이 지금 네겐 더 절실할 거라고요. 연희는 허겁지겁 손으로 밥을 퍼먹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저는 그런 연희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매달렸을 때 그녀는 제 손을 비정하게 짓밟았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처럼 잔인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지독한 삶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하니까요. 저는 연희를 데리고 다시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0층에 멈추고 현관문이 열리자 연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줄 알고 잠시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는 이미 그녀의 아들 준우와 며느리가 부표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준우는 연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고 며느리는 불결한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심어모은 불신의 씨앗이 완벽하게 꽃을 피운 셈입니다. 저는 희열을 느끼며 선언했습니다. 갈 곳 없는 이 가련한 노인을 제가 거두어 주기로 했다고요. 다만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제가 하던 일을 대신할 입주 파출부로 말입니다. 연희는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준우는 오히려 잘됐다며 엄마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라도 갚으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쓰러진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걸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연희야, 이제부터 네가 닦아야 할 건 이 집의 먼지가 아니라 네가 30년 동안 더럽힌 내 이름과 네 추악한 양심이라고요.
너는 이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며 내가 누리는 행복을 매일 아침 앞상으로 차려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지만 이제 그녀의 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희가 묵던 안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보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앞치마를 두른 연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앞상을 들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녀가 차린 밥을 천천히 찝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가 있던 지옥으로 끌어내려 나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제 긴 복수극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사모님도 아니고 억울한 죄수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의 정당한 주인이 되었을 뿐이죠. 연희야, 국이 좀 짜네. 내일은 친경 좀 써서 끓여오렴.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미소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